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기소가 제대로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수사와 기소를 책임졌던 부장검사가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나? 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세요. 담당 부장검사가 이정화 검사신데 이분이 이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나눠서 분리해서 기소를 했다는 건 아실 겁니다. 6월과 7월에 나눠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나눠서 기소를 했는데 그 전에 바로 한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징계재판에 대통령 편에 서서 증인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받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증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편에 서서 증언을 하신 분이 이 처가 문제를 처음부터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좀 하나 좀 따져보면 뭐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를 하셨지만 새로운 제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은순 장모 최은순을 불송치했어요. 이건 경찰 수사 단계 때부터 최은순 여사가 대표가 아니었다. 2014년부터 대표직을 내려놓았다라고 해서 불송치를 경찰이 했고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한번 봐주세요. 바로 2023년 올해 1월에 나온 판결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도천동 땅과 관련해서 최은순에 대한 판결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원고 최은순과 그가 지배하는 ESIND 측 또 최은순이 사실상 ESIND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1월에 나온 판결문인데 이것과 2014년에 대표를 그만뒀다고 불송치하는 것 이게 너무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공소장이 이 아까 분리기소의 문제점을 많이들 지적을 하셨는데 이 토착비리라고 하셨잖아요. 대장동 건. 이 건도 전형적인 토착비리인데 어떻게 업자하고 공무원하고 분리해서 따로따로 기소를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여러 명이 집단으로 어떤 사람을 폭행해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A는 3대 때렸다고 단순 폭행으로 기소하고 B도 4대 때렸다고 단순 폭행으로 기소하고 C도 5대 때렸다고 단순 폭행으로 기소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거야말로 이 현란한 법 기술을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공소장에 보면 세 번째로 개발부담금을 빵원으로 17억짜리를 0원으로 줄였는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도대체 실제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를 부풀렸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 공소장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행안위에서요 경기 남부청 국정감사를 했는데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경찰은 우리는 실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또 얼마를 부풀렸는지 계산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검찰에 넘겼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검사라면 이걸 계산해야 되고 설사 경찰이 그걸 보내지 않았다면 경찰을 체근을 해서 이걸 받아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수사 이래서
아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법불 악유의 이 전형적인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위원장님 답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첫 번째로 김의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과 그리고 저 대통령 부인의 오빠에 대해서 별도로 나누어서 기소한 부분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받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한 달 전쯤에 송치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시효 말씀이죠. 그래서 송치받은 직후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의 오빠와 그리고 또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 그룹을 나누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나눠서 기소한 것은 법 기술자가 아니라 법률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저희가 놓치지 않고 기소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 계시던 그 국민의 정부에서 검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검사를 하는 동안에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부터 계속 모든 대통령들이 측근과 주변의 친인척들에 의해서 나중에 어려워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주지청에 담당하는 이정화 부장 또 지청장 제가 철저히 당부한 게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을 해라.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기소해라라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의율하지 않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저희가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처벌하려고 한 겁니다. 또 대통령의 장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로 왔습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룹의 오너가 대표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통령의 장모를 대면한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대표이사는 대통령의 부인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의 오빠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소한 사람 중에서는 육촌 동생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척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더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 물론 대통령 재직 기간의 범죄도 아니고 검찰총장 기간 동안의 범죄도 아닙니다. 오래된 범죄이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측근이라고 주변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가 쉽게 가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김 의원님,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이정화 부장이 아니라 여주지청의 평검사입니다. 여주지청은 저도 여주지청장을 했지만 평검사는 우리가 말하는 2학년이라고 합니다. 검사 생활 3년, 길게 봐야 검사 생활 4년 한 30대 초반의 젊은 검사들입니다. 그 검사들에게 철저히 하고 앞으로 공소유지도 제대로 해라 라고 당부하지 누구하고 가깝고 친인척이 돼주니까 이걸 편안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쉽게 수사해라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개발비용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과 우리 대검 참모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담금을 면제받았다고 하면 재산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수사팀에서 철저히 따져봤습니다. 따져보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하거나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을 경우에 허위 공문서나 또는 사문서가 위조된 것을 제출하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국가의 강제권, 국가의 강제력에 대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지언정 재산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용 산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되는 개발부담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다만 추산치입니다.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산치입니다. 추산치를 해서 법원에 자료로, 양형 자료로 보내놨습니다. 앞으로 공소지도 철저히 할 겁니다. 이정화 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 검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정화 부장은 지난 정부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데려다 놓은 부장이 본인의 소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킨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여주지청에 농촌봉사활동 하러 갔을 때 만나보니까 말도 없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소신대로 일할 사람입니다. 이번에 수원지검으로 인사가 났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공소유지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검찰에서 누구와 가깝고 누구와 주변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가 덜 수사하거나 적용해야 될 법령을 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질문을 다 못하더라도 안 남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여주지청 수사, 왜 안철영 국장이 공무원이 평생 직장이었는데 자기가 처벌받을 줄 뻔히 아는 그 허위 공문서 작성을 왜 했을까? 수사 미진이지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우리 오늘 총장께서 수사는 조용히 하면 된다. 여야 정치권의 성명을 다 보고 있다. 10개, 20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시끄러운 이유는 정치권의 그러한 격렬한 논쟁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책임 회피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수사든 저 수사든 누가 배우고 누가 감독이냐라는 질문. 정치권은 그냥 평론을 할 뿐입니다. 평론을 아무리 잘해도 실제로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하고 하는 당사자는 소재, 즉 피의자가 소재죠. 참고인이 소재죠. 여러분들이 연출하고 여러분들이 감독하고 여러분들이 연기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 총장께서는 빠져나오고 계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모아서 영장 청구하는 게 전공법이다. 개별로 나뉘어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엄연히 총장께서 결재한 1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2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쪼개서 한 겁니다. 모아서 한 거 아니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총장님, 12월 말에 비회기가 되면 이정섭 팀장이 주도하는 수원지검이 주도하는 그곳에서 3차 즉 체포동의안도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3차 영장 청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습니다. 총장께서 방금 전에 아까 정회 전에 했던 그 발언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총장 말씀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3차 영장 청구가 있다면. 의원님, 지금 저 말 그대로 떠돌아다니는 풍문 같은 말씀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해드릴 도리가 없습니다. 풍문입니까? 예.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남겨놓지 않고. 예. 자, 법불 악위.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총장님 정치권의 기사들을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쇄신, 진정한 쇄신이 되려면 첫째,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를 바로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군복을 더럽히지 말라.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항명이냐 외압이냐. 그 외압에 현직 대통령께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합니다. 국민의힘 대표했던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쇄신되지 않는다. 이 얘기의 핵심은 총장께서 총장 취임사에서 했던 법불 악위, 귀한 신분, 즉 높은 분, 권력을 가진 분,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 이런 분에 대해서 추상 같아야 된다는 총장님의 말씀과 비유해 보면 이런 분에 대한
양평 공공지구가 그것이고 고속도로가 그것이고 지금 멀쩡한 제가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여기 앉았습니다. 그때 국정감사의 당사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당시 지청장이 어마어마한 발언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습과 유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에요. 박정훈 대령. 몇 년 지났다고 그래? 당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기계와 비슷한 사람을 지금 찍어 누르는 거예요. 곧 검찰의 수사가 옵니다. 양평 공공지구는 물론이지만 고속도로, 박정훈 대령, 검찰의 이 수사 대상으로 옵니다. 그때 과연 오늘 정말로 청산유수처럼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우리 이원석 총장께서 어떻게 지휘할 건지 난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법부 악유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저는 검사로 있을 동안에 그 대기업이나 재벌 또 여러 어려운 사건들 또 검찰 내부의 감찰과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험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전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수석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그때도 현직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촛불 집회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검사는 여기까지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운이 좋아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이 30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의 대표로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들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법부로 하기에 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처럼 어려운 분이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1차 영장 청구할 때 저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2차 영장 청구를 할 때 이미 1차 영장 청구에 대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혐의를 다 묶어서 영장 청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차에 대해서는 그는 박 의원님 말씀이 그런 뜬구름 같은 제가 풍운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군 수사단장과 관련된 사건도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박주민 의원님 안 계십니다만 이해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내 성폭력 사건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 사건은 민간 법원과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 우리 입법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박주민 의원님이 주도를 해서 만드셨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답이 길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을 너무 아낀다고 하셔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민생입니다. 또 민생 소통 행보는 경제 살리기의 성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총장님,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와 범죄를 덮는 것, 드러난 범죄를 덮으라고 하는 것은 논리도 안 맞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계속 경제 민생이 어려운데 왜 이재명 대표 수사를 계속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생과 범죄를 지나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범죄를 지나친다면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위해서 질의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검사 사칭 재판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부패 게이트, 성남 FC 후원금 사건 등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는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재명이란 개인 관련 아닙니까? 그 당 대표로 계실 때 이 사실과는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실이라든지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집은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저희는 젠틀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안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증거 없이 수사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 없는 수사가 민주주의 국가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그랬으면 이번에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영장을 기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증거 없이 수사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써야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 오늘 지청에 공기청정지 문제가 잘못됐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더더욱이 경기도지사의 라는 남편의 권위를 빌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한 달 샌드위치만 100만 원 이상, 일제 샴푸 쓰고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런 건 안 했어야 되잖아요. 이거 잘못됐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부 유용이 나온다고 해도 별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된 말씀까지 다 포함해서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이 주장 자체도 이런 주장 자체도 나와서는 안 되고요.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는 것, 이것도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국감 발언도 있었고 권익위는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책임 여부를 안 따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오찬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까지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에는 김혜경 씨가 공범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한 명은 벌써 2심 재판 중이고 한 명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당된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저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데는 뭔가 이유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을 공개했던 분이 나와서 2년 동안 검찰에서 아무리 의혹을 제기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따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공격도 받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유념하겠습니다. 네.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참사가 곧 1주기를 맞습니다. 국민의 안전, 정부의 역할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극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쟁을 만들고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님, 참사 발생 직후에 마약 수사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가짜 뉴스가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거 사실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또 MBC는 검사가 참사 유족에게 마약 부검을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검찰은 희생자 158명에 대해서 직접 검시를 했고 유족의 요청이 있었던 3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부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정말 가짜뉴스가 발붙여서 예, 그 이태원 참사 사건 관련해서는 그 희생자들께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그리고 유족분들께 또 위로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대검에서는 저희 전 간부들이 심야에 모여서 별도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158분의 시신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하라 하는 지시를 제가 일선청에다 내렸습니다. 직접 검시를 그래서 전체 전국의 검사
19개 청의 99명의 검사가 직접 검시를 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유족들께 예의를 갖추고 무엇보다도 빨리 우리 장례관념상 빨리 시신을 인도해 드려라. 그리고 그때 꼭 위로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옷을 입고 가라는 것까지 갖추라고 하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이태원에서 그 주변에서 검찰은 마약과 관련해서 일체의 수사를 전개한 바 없습니다. 저희들은 마약 소지나 단순 투약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권한 자체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관련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거나 당부를 한 바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약 부검 관련해서는 유족들이 원하실 경우에만 부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158분의 그 희생자 중에서 요청하시는 3분만 부검하게 되었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바로 당일이나 다음 날 시신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특조위 때 아마 조 의원님께서도 특조위원이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만 특조위 때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내부 의사결정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일선청에다가 보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부 의사결정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은 어렵더라도 조 의원님과 이태원 특조위에 관여하셨던 의원님들께는 조금 열람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네, 박용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님. 네. 저 질의에 앞서서 그 다른 의원님들 이제 질의에 답하시면서 나왔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부패 집단, 비리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총장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오해를 줄까봐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아주 집요하게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믿어달라고만 얘기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검증 가능하고 투명한 방법들을 서로 찾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회가 해체된 지 30년이 지났는데요. 지난번 촛불 집회 때 군 위수령 검토 문건 나왔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4월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 사건 국민들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불투명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거를 국민들 탓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언론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서운하게 생각하시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이정석 검사 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수사와 감찰 진행하겠다고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원지검장의 말씀도 비슷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왜 국감장에서 그런 걸 내놓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내부 감찰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차단했었어야 될 일을 제보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국감장에서라도 이렇게 제기하고 하는 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렇게 개인을 공격하고 사적인 문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진전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역대 감찰부장 이제 명단을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따로 오지를 않아서요. 제가 이걸 왜 걱정하느냐면 사실 이정석 검사 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미리 좀 내부 감찰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 바로 직전에 한동수 감찰부장님은 법원 출신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이성희 감찰부장님은 검찰에서 오래 계시기도 했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검찰 이제 외부에서 다시 오시긴 한 겁니다만 검찰에서 오래 재직하셨던 게 있어서 이정섭 검사와도 아마 같이 근무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감찰을 좀 정확하게 그 팔이 안으로 굽거나 뭐 내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온정주의적으로 가는 것 아닐까. 우리 의원들도 그러거든요. 같은 당 의원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온정적으로 보려고 그러고요. 나랑 친한 사람, 나하고 같이 상임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낮추려고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찰 그 부장께서 외부인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이제 진행돼야 될 감찰에 대해서도 정말 이런 시선들이 있으니까 더 엄하게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과 부탁을 드리고요. 그 하나 더. 저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에 이걸 알아보면서 2020년 오피스텔 성매매로 정직 3개월을 받은 징계받았던 조모 검사가 지금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부부장 검사로 있는 게 맞습니까? 저 깜짝 놀랐네. 이분이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겠어요? 그 이분 보니까 이건 좀 확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모든 국민들이 판사는 판사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다 솜방망이 징계에 그리고 뭐 여차하면 옷 벗고 나가서 대형 로펌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법조계 카르텔 서로 봐주고 끌어주고 감춰주고 이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있으세요. 또 하나는 그 이번에도 논란이 됐었던 뇌물 공여자 김희석 씨 공무원 뇌물 사건 관련해서도 그 고발된 검사 중에 한 분인 권모 검사가 2010년 포항지청 근무 당시 향응수수로 면직됐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뭐 서울 남부지검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담당하는 곳에 부장검사세요. 그러니까 향응 받아서 면직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살아와서 이게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이런 분이 중요한 그 일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할까?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한다고 국민들이 이해하실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감찰, 공직기강 확립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원석 총장님의 그런 의지는 높게 사는데 검찰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약간 통계적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바닥이다. 그런 문제를 바로잡는 국정감사 기간이 있고 검찰의 변화가 피부로 좀 국민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의원님 저 말씀 당연히 좋은 이야기 입에 쓰니까요.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기소나 형사처벌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자가 아마 지금 보직은 그 원래 본인이 가 있는 그 보직보다도 직급이 더 낮은 보직에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도 기소하고 징계에도 반영을 하고 또 인사에도 반영을 해서 본인한테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찰부장님도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이정섭 검사와 관련해서. 예, 모 위원장님이 하시면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실 거 있으면 예, 하십시오. 이정석 검사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같이 근무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울고검의 감찰부장을 하면서 검사 수사서류 유출 사건이나 내부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열심히 수사했고요. 그다음에 감찰부의 존재 이유는 검찰 신뢰 회복입니다. 검찰 신뢰를 저버리는 내부 비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용을 베풀 생각이 없고 어쨌든 그 제주구 감싸기라는 말이 안 듣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박용진 검사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감찰부장님하고 이정섭 검사하고 같이 근무한 걸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정녕 같이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제 기억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쨌건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된 그런 수사이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에 혹시 먼지 털기식 또 주변 옥죄기 또 주변에 대한 회유
또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론몰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총장님이 짚어달라는 그런 주문이었고요. 그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얘기한 것은 공소장에 너무나 많은 간접사실, 가정사실이 담기는 것은 그 역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아까 최영재 박사님 그 말을 좀 더 인용을 해보면 얘기에 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근데 이 박사님께서는 정을 법으로 바꿔서 혹시 가혹한 법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이 박사님 말을 인용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나올 때까지 샅샅이 뒤지는 수사 행태는 국가가 저지르는 불법과 다름없다. 성숙한 법치주의는 국가기관의 준법에서 비롯된다. 이 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실까요? 아무튼 민생 수사가 우선인데 18개 지방검찰청 미제 사건 현황을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2023년 8월 기준인데 수원지검이 14,199건, 대전지검이 7,128건으로 1, 2위를 해당합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지금 수원지검이 2021년도에는 4,400건에서 2022년도에 11,222건, 2023년 8월임에도 불구하고 14,199건, 4,000건에서 왜 갑자기 2년 만에 14,200건까지 올랐을까? 아마 연말에는 더 미제 사건이 증가할 수가 있겠는데 대전지검 한번 보실까요? 대전지검 미제 보유 사건 2위인데 역시 2021년 3,000건대, 2022년 4,000건대, 2023년 8월까지 7,000건대, 4,000에서 7,000으로 뛰었습니다. 8월까지요. 지난 국감에서 박지혁 대전지검장에게 이거 혹시 월성 원전 수사하느냐고 일반 검사님들까지 다 그 동원되어서 바빠서 이런 겁니까? 라고 하니 뭐 그 박 검사장님이 솔직히 그 의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지금 그래서 과도한 정치 수사로 민생 수사가 뒷전에 밀리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총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로 경기도청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소환 조사 받고 있는 거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또 참고인 여비 같은 것도 지급받지 못했던 것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수원지검에 지금 소환된 참고인 수가요. 2021년 6만 8천 명에서 2022년 9만 7천 명으로 1년 새 40% 상승했습니다. 2023년 통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지검도 참고인이 2020년 3만 6천 명에서 2021년 4만 5천 명, 2022년 5만 937명으로 굉장히 많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과 대전지검 참고인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빈번하게 수사가 이루어짐에도 전체적인 미제 사건 수가 2년 새 3배 이상 뛰었다는 거, 이것을 보면 일반 민생 사건 처리 수사는 포기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정치 수사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김동연 지사도 같은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2023년 2월 달에 김동연 지사가 페이스북에 검주 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해당 글을 통해서 김 지사는 13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과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도 행정마비가 빈번했다.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국가가 아니라 검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당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민생 수사가 시급함에도 자료화면 보실까요? 수원지검 다시 이재명 수사에 대한 전담 수사팀 꾸리겠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자료인데요. 다음 자료 보실까요? 무려 21명의 검사님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아까 전담팀 몇 명이라고 하셨죠? 5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세 사기는 지금 고소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시급한 수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5명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원지검 전세 사기 급한 것부터 불을 끄고 나중에 하면 하든지 이것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고 국민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부드립니다. 2024년 12월 연말 미제 사건 통계를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제 사건 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를 기대합니다. 수원지검, 성남지검, 성남지청, 대전지검 이 세 군데 성사에 대해서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그 수원지검은 제가 2차례 수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서울에 비해서 인구가 1,000만에 넘기 때문에 늘상 미제가 가장 많은 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담수사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담수사팀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전에 선거법을 비롯해서 법인카드에 대해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합니다. 또 형사 6부에서 대북송금과 쌍방울 그룹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형사 6부에서 그대로 수사를 합니다. 다만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측에서 쌍방울 그룹과 김성태 회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부에 쌍방울 그룹의 기업 비리에 관련된 수사만 따로 떼어서 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고검검사, 그러니까 부장, 차장, 검사장이 새롭게 교체되고 난 다음에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인원을 또 부의 업무 분장을 할 뿐입니다. 검사가 늘어난 것도 없고 수사 인력이 더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담수사팀이 꾸려져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그런 자료를 전담수사팀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오히려 언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가 내부적으로 언론에 충분하게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수사팀이 하는 것 그대로이되 다만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약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기업 비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수사하라고 제가 당부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또 참고인 수 통계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통계는 킥스의 통계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참고인에 대해서 전화로 이야기한 거 또는 메일로 조사를 한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참고인 수가 대폭 늘었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벌써 한 2, 3년 지난 일이기 때문에 참고인을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아예 안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또 검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직접 수사가 늘어난 다음에 참고인 수가 이렇게 대폭 증가한 겁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압수수색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원지검이 할 말이 많습니다. 경기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사실상 압수수색에 대해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젠틀하게 하라고 특별히 당부를 해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압수한 자료를 검찰청으로 갖고 와서 포렌식하고 선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기도 측과 협조를 해서 경기도청 내에 오히려 선별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거기 안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를 점거를 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도청을. 그런 말씀을 해서 저희들 수사팀 입장에서는 참으로 좀 답답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압수수색 진행하지 않고 도청의 공직자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을 주게끔 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의원님,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기도 성병 권칠승입니다. 총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이제 제 식구 감사기 제일 싫어한다 이런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저도 아주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우리 그 법사위원들 간에도 약간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빨리 불식시키려면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의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 그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내용을 완전히 다 확인해서 갖다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사청문회를 해보니까 그 당신 왜 장학금 안 받았냐, 골프 회원권에 없냐라고 의혹 제기하시는데 제가 그걸 해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이거는 예. 그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니까 이 부분 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확인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압수수색 그 건수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 예, 압수수색 그 건수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376건이다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날짜별로 장소별로 다 센 거거든요. 제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언론에 보도된 것들입니다. 뭐 더 이상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고 장소를 센 겁니다. 몇 군데 이렇게 장소를 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경기도청에 갔는데 기획실, 정책실, 뭐 비서실 이렇게 칸막이가 나눠져 있는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하나하나로 이렇게 셌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처. 법인카드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별로 물론 했는데 이게 그 법무부에서 나온 뭐 해명 자료라고 해야 될지 뭐 하여튼 소명 자료라고 해야 되죠. 그 자료에 보면은 제출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형식으로 제출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미 제출을 받았는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76회고요.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론들이 보면 예를 들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거는 23년 2월 7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 인력 약 100여 명 동원, 백현동 의혹 관련 40여 곳 압수수색, 40여 곳 해서 40군데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설왕설래할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36회 이렇게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고요. 그 자료에 보면 22년 6년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숫자는 대선 이후입니다. 대선 이후부터입니다. 근데 22년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라고 법무부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 정권도 계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서로 비교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총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중에 보면은 그 장소별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특정 그룹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삼성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회장실, 사장실, 재무팀장실, 경영지원실, 미전실, 그 다음에 각 직원들의 사무실까지 가면 그게 30회, 40회가 되겠습니까? 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129곳의 식당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영장을 집행한 것도 129개로 카운트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꼭 검찰만 할 게 아니고 예. 검찰, 경찰이 한 걸 다 합친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장소별로 다 나눈다고 하면은 각 기업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상무실, 그 정도- 전무실, 부장실 그거 좀 다릅니다. 그렇게는 나눌 수가 없는 여기는 그렇게 겁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내용을 안 보셔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 본사 압수수색 이런 건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냥 모든 걸 다 하나 쪼개가지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계산한 게 아닙니다. 뭐 나중에 저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네, 방식을. 네. 그래서 그래서 같이 자료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 가지고 설왕설래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사건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네.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다. 지금 김성태 회장도 구속영장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없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네.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구속영장에서 빠져 있죠. 김성태 씨는 해외에 도주했다가 저희가 강제 송환을 했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내용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8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부분 허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하셨죠. 선거법 위반 네, 부분에 대해서 한 그러니까요. 것이지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불기소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납 가능성 그러면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대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마지막에 붙여놓으셨어요. 결정서에. 예. 그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 꼭 뭔가 더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숫자의 압수수색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못 찾았으면 이거 종료 처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남겨놓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공소시효 완성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정리안 하고.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 사건들을 제가 마무리 지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예, 책무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결론을 사안에 예, 따라서 결론을 증거와 빨리 내셔야 법리에 됩니다. 따라서만 자, 결론을 내야 되는 22년 8월 달에요. 예. 법무부면 M이라는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가 이제 한 20억 원 정도 위탁을 했던 곳이죠. 근데 그 분석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의 수사기밀 유출이 된, 그러니까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면은 그 수사기밀이 유출된 그거에 대해서 수사하신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해서 구속 기소에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압수수색 횟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압수수색 횟수를 각 장소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나와 전혀 무관한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수사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기 압수수색 횟수에 포함되는 겁니까? 곽상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대장동 50억 클럽은 민주당에서 열심히 수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압수수색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럼 다행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대장동 일당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고 해서 저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만배 씨, 유동규 씨, 정영학 씨, 남욱 이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백현동에 대한 정바울, 김인석, 김진성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쌍방울 관련된 이재명 대표께서 조직폭력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 엄하게 수사해달라고 하는 김성태와 배상윤 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 말이 서로 간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대상인 분들과 수사의 주체가 압수수색 횟수를 놓고 같이 모여서 따져본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분들 저희들한테 늘 그 말씀하십니다. 검찰은 왜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서만 수사를 하느냐. 저희는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서만 수사하지 않으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공직자의 가장 큰 문제가 복지부동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압수수색할 때는 그 전날부터 수일간을 준비를 해서 너무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물증이자 증거 자료입니다. 진술에 입각해서만 수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합니다. 압수수색을 왜 많이 하느냐? 진술에 입각하면 법정에서 저희가 그걸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압수수색 횟수가 많다 적다 갖고 그걸 가지고 검찰이 잘한다 못한다 하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그룹, 롯데그룹, 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특검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을 아예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만들어 놓기까지 하셨습니다. 대상자가 달라진다. 우리가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대 진영에서 이런 의혹이 있고 상대 당에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접근하실지 저는 그것을 검찰에 당신들이 유리한 쪽에서는 과잉 수사라고 하고 불리한 쪽에서는 또 부실 수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쪼개져서 그 수사에 대해서 한쪽은 부실 수사, 한쪽은 과잉 수사라고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차분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압수수색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어가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적법하게 정식으로 집행한 것이라는 것을 권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훈 의원님. 네? 권칠성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거지 않습니까? 권칠성 의원님.